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밤새 많은 눈이 내렸고 지금도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의료진만 탈 수 있는 닥터카를 집 앞에서 타고 참사 현장에 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갔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정작 현장에 있었던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전원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간 남편은 사진 찍어주러 간 것이냐라는 여당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서 남편이 동승해서 사진 찍어주러 간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치과 의사인 남편의 의료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함께했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글쎄요. 치과 의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최악.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최악. 어떤 뉴스일까요? 요즘 최악이 하도 많아서. 자, 이거군요.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날 지경이에요. 건설 경기가 12년 만에 최악. 왜 아니겠습니까? 집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건설 경기가 좋을 리 없죠. 거기다가 원자재 값은 올랐는데 금리까지 계속 오르고 있으니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리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도 건설사가 1년 새 2곳에서 5곳으로 늘었고 폐업 신고도 3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서 중견 건설사나 작은 건설사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동승. 그렇죠. 동승이 논란인데 한국일보가 오늘 8면에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닥터카에 탑승한 신현영 의원이 투기 사퇴를 했습니다. 남편 동승, 현장에서 15분 체류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진을 올렸는데 현장 체류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사진만 찍고 온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왜 같이 가냐? 사진 찍어주러 간 거 아니냐? 닥터카에 같이 탑승한 것과 관련해서 신 의원은 치과 의사의 의료적 도움 때문에 동승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치과 의사의 동행.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숙제. 한겨레신문이 오늘 5면에 쓰고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숙제일까요? 아이들 이제 방학 시작했는데 방학 숙제는 아닌 것 같고 꼬인 언론관계, 사면, 개각, 윤 대통령의 숙제가 산더미다라고 한겨레신문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숙제, 글쎄요. 출근길 회견도 숙제고 MB 사면의 임박 속에 김경수 딜레마도 숙제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교체 여부도 숙제 중에 숙제다. 한겨레신문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겁니다. 권고. 경향신문 14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야,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 국회, 의회 하원 투기가 의사당 폭동 사태 2020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공격한 것 관련해서 이걸 배후에서 선동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회가 전임 대통령을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건 이번 처음입니다. 사상 초유입니다. 반란 선동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만큼은 상당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빙판길을 뚫고 온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또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두 분입니다. 전용기 의원 그리고 서재현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닥터카에 탑승한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물론 의사 출신입니다만 현재는 의사는 아니죠. 그런데 남편을 동승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15분간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남편 동승 15분 체류, 현장에 15분간 머물렀다는 신현영 의원, 갈 때는 장관차를 타고 떠났다라는 전언도 나오면서 이 이야기 논란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현영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 돕기 위해 닥터카 탔다라고 해명했지만 현장 도착 15분 만인 새벽 2시쯤 복지부 장관 관용차 타고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현장, 참사 현장에 머문 시각은 15분 정도라는 이야기인데 당일 오전 본인의 SNS에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라며 구조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6장을 게시했다는 겁니다. 해당 사진은 남편이 찍어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장을 올렸으면 더 찍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5분간 어떤 의사로서의 구조활동을 했다는 건지 논란이 일파만파 일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사로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의사로서 갔다면 왜 닥터카를 탔으며 심지어는 닥터카가 자기 집 근처로 픽업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또 지금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남편까지 동행을 했다는 거죠. 닥터카에 2명이나 다른 의사들이 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가서 진짜 긴급 의료 활동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니 15분만 있다 왔다는 거죠. 근데 15분 동안 6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의사로서 갔다면 왜 자기 얼굴을 찍는 사진을 찍었을까요? 저는 저건 다분히 정치인으로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의료 행위를 돕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치과 의사, 뭐 안면 외각 이런 네. 쪽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의료 전문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기술은 마지막에 이제 이 시체 돌아가신 분들을 신원을 확인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긴급 의료 심폐소생하는데 이 치과 의사가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를 갖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건 아니 뭐가 됐든 간에 의사든 국회의원든 간에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사진 찍을 정신이 있었을까? 안철수 의원이 저때 순천향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달려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그때 SNS에 사진을 올리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때는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사진이든 전 이런 걸 찍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의 구호 상황이 너무 미비하니 빨리 와서 좀 누군가 도와달라고 해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지만 자기 사진은 아니다. 그렇죠. 저건 예. 정치인으로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연아 의원 의견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네네. 사실 저희 아내가 전날 야간 당직 기자라 밤새 이태원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정말 늦은 시각까지 신현영 의원이 현장에 머물다 간 그 시각까지도 앰뷸런스가 오고 가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밤새 저 현장에 밤새 머물렀었던 당직 기자인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15분간 머물다 갔으면 과연 의사로서 어떤 현장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의사였으면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신 의원이 그 현장에 가려고 했던 거고
또 이러한 일이 그 밝혀지기 전까지는 신 의원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박수도 막 쳐주고 그랬던데 제가 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응급의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응급의료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센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명지병원은 어디 있냐면 그 일산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런데 그 명지병원이 그럼에도 일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닥터카를 출동시킨 이유는 그 명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그렇게 지정이 되면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디메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디메트가 뭐냐면 디자스터 메디컬 어시스턴트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의료지원 팀이거든요. 이 디메트를 구성하고 출동 체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게 그 응급의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참사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 서울뿐만 아니고 뭐 일산, 분당 할 거 없이 다 디메팀 그 출동해가지고 일을 갖다 거들어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메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태원과 같은 그러한 급박한 참사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팀인데 그런데 이 팀을 갖다가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봤더니 명지병원이 일산에 있는데 이태원까지 25km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그 10월 30일 새벽에 54분이 걸렸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새벽 3시쯤에 내비를 찍어봤어요. 예. 새벽이니까 차가 막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28분 걸리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도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은 28분이면 갔었을 거를 26분을 더 소요를 하게 된 거고 그 26분이 골든 타임이었기 때문에 158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 떴는데 그 중에 그 신 의원 빼고 나머지 디메팀이 제 시간에 갔으면은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신 의원이 마포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새벽 3시에 찍어봤더니 마포에서 이태원까지는 대개 한 5km 정도 걸리거든요. 새벽에 만약에 택시를 불러서 갔다든지 남편이랑 같이 갔다니까 남편이 운전하고 갔으면 충분했을 텐데 그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 11분이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명지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명지병원 사람들하고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만났으면 훨씬 더 빠르고 문제가 칭찬받았을 일을 이런 식으로 그 닥터카를 마치 콜택시처럼 사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분간의 행적에 대해서 두 분은 별다른 도움을 못 줬을 거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갈 때는 그 GMAT 닥터카를 타고 갔고 갈 때는 현장을 떠날 때는 장관차를 타고 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상 갔더니 할 일이 별로 없어서 15분 만에 그 장관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 그런데 만약에 그 15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한 20분, 30분 전에 도착을 했었으면 그러면 그때는 할 일이 없었을까? 저는 그때는 할 일이 있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의원님이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구조하러 왔다가 사진만 몇 장 찍고 장관차 타고 다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신 거 아닌가. 참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두 대의 차를 이용하신 건데 갈 때 이 GMAT 차를 탑승한 것, 남편까지 동승시킨 것, 그다음에 장관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 뭐 문제는 없습니까? 두 가지 차를 이용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차긴 해요. 하나는 GMAT 차, 하나는 장관 관용차.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세 가지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인데 그 국회의원 여기 전윤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의 권한 범위는 그 판례에서 법에서 굉장히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와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명지병원이 일반 개인 병원이니까 저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구조 이송하고 이런 걸 할 때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방해를 갖다가 할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형량도 그렇군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발한다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굳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또 자세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네. 신현영 의원은 의사로서 갔다 국회의원으로서 이 디맷 차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의사로서 갔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떠날 때는 현장을 떠날 때는 장관차를 타고 가셨어요. 의사로서 갔는데 현장을 이탈할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차를 탄 거잖아요. 갈 때는 의사로서 간 거고 올 때는 그러면 의원으로서 온 겁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뭐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그리고 의사였던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책무가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전 거를 한번 짚어보면은 사실 구급차가 아닙니다. 닥터카는. 그러니까 의사들을 급하게 모집을 해서 의사들을 이렇게 빠르게 현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신 의원이 원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영입이 될 때도 저는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던 의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영입을 한 거고 저 당시에도 10시 반 정도에 저 사건이 터지고자마자 1시 정도에는 이제 많은 의사들이 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신 의원도 같이 동행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의사로서 갔다기보다는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과 그 의사로서의 책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전했다. 예.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상 저 당시에 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압사 사고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실 지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국회의원으로서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신 의원이 지금 그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 있다가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 있었던 이유도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의 아수라장인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현장 지휘를 이끌어 나갔는지 에 대한 내용도 신 의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신 의원이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에 참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그 국립의료원으로 이동할 때에는 아마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그 참사 현장에 장관도 나가서 지휘 활동을 벌였고 이제는 여기에 참사에서 당장 희생자들을 옮기는 상황에서 국립의료원으로 많이 가니 거기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을 들어보자 해서 신 의원도 같이 장관님과 장관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분 만에요. 능력자시네요. 15분 만에 사진도 찍고 지휘체가 없는 것도 알고 국립병원으로 이제 가서 보고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너무나 능력자 아니십니까? 아니 저는 15분이라도 그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였는지 국회의원인지 왔다 갔다. 아니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원영 의원하고 남편이 동승했기 때문에 저 닥터카에 원래 탔어야 된 저기서 몇 시간씩 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의사 2명이 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은 수사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현장도 가지 않았고 참사 현장을 본인이 생각대로 다음날 인터뷰까지 했어요. 도대체 누가 무능한 것인지 국회의원으로서 뭐 의사로서 신현영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참사 책임에서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도 없었고 그 지휘 책임을 파악하지도 않고 국민들께 거짓말을 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장관차를 타고 떠난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이제 또 국회의원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취재를 해봤는데 어디를 갔을 때 글쎄요, 이 장관 관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 그 부분도 이제 신 의원 쪽에 해명이 나오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더 큰 논란은 닥터카에 동승시킨 남편의 존재입니다. 15분간 현장에 있었고 남편은 왜 닥터카에 탔으며 15분간 남편은 뭘 했는지 이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사진 찍어준 치과 의사 남편, 닥터카 동승 왜? 김연아 의원이 굉장히 핵심적인 전 지적을 했다고 보는 대목이 신 의원과 남편이 탔기 때문에 누군가 의료진이 못 탔다면 이건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더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닥터카 탑승 당시 치과 의사 남편 동승. 그런데 신현영 의원의 해명이 좀 논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치과적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에 함께 갔다. 상황이 심각하면 사람 식별할 때 치아 부분도 도움이 된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의료계 관계자, 치아 통한 식별은 화재 등 특별한 경우다. 치과 의사가 마땅히 할 일은 없었을 거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의학적으로 대꾸할 필요도 없는 설명이다. 이 응급의학과 교수는 워낙 응급의학과 쪽의 전문가니까 한국일보 기자에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의학적으로 대꾸할 필요도 없는 설명이다. 라고 평가절하 됐습니다. 신현영 의원의 해명은. 서재현 전 부대변인님,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논란인데 남편이 치과 의사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그 급박한 상황에 닥터카에 탑승해서 15분간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진 찍어주는 거 말고. 그 이제 과거 행적을 보면 좀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말씀드리면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에서 재난지원팀의 자격증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헌신을 다하신 분으로 우리 민주당 인재 영입한 것이고 네. 그의 남편도 이제 그 구강 관련해서 치과라고 하지만 구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출혈이라든지 외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당시는 새벽이지 않습니까? 새벽이기도 하고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아비규환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도움이 안 되도록 현장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15분에 있어서 이 남편분이 역할을 못했다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의사로서 새벽 1시입니다. 굳이 만약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그렇게 불러서 가면 되는데 새벽 1시에 굳이 남편을 국회의원의 남편이 아니고 저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새벽 1시에 현장에 가서 내가 치과 의사로서 도움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게 저는 예. 만약에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가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택시 15분 거리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재난지원팀은 팀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제 개인적인 추측은 현장에 가서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팀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차량 이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해야 할 역할과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간 것을 물론 절차적인 문제 삼지만 그때는 용산구청장은 본인이 집이 이태원인데도 걸어서 가는 거리인데도 가지 않고 휴대폰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위 자체, 이런 의사로서 예. 한 거는 칭찬하고 대신에 말씀하셨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더 최선의 방법이 없었을까? 그런 일어난 오해나 어떤 그 지금 뭐 카센터 뭐 콜택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쟁의 요소가 그때 조금이라도 좀 판단해서 택시를 이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 제기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사진 찍으러 갈 리 없다. 사진 찍으러 갔을 거면 보좌관을 데려가지 뭐하러 남편을 데려가겠냐. 라는 강한 반론입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신 의원이 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디메트, 그 DMA 팀이 26분이 늦었어요. 신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경우에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 의원은 굳이 안 갔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 의원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지병원의 디메 팀이 그 빨리 가는 게 남편 동승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의학적으로 할 말도 그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꾸할 필요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이게 화재나 뭐 그런 걸 혹시 모르겠는데 만약에 신 의원님 남편이 변호사였으면 안 갔을까?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아마 신 의원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법률 상담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남편이랑 같이 간 거다. 결국은 남편이 간 거는요. 사진 6장하고 동영상 찍어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납득이 되는 건데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맞지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문적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의사로서의 전문성도 지금 뭐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남편 동승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 내용 살펴보시죠. 권성동 의원, 소위 자신의 정치적 그림 따기 위해
재난을 무대 소품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양금희 대변인, 치과 의사 남편 대체 왜 신 의원의 제안 지원 홍보쇼에 필요한 사진 찍으러 간 거냐라는 논평을 각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남편 동승이 지금 논란인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남편이 만약에 치과 의사인데 같이 동승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이 되냐면요. 아마 치과 의사지만 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심폐소생술이라도 워낙 손이 모자랄 테니 가서 도우려고 할 것 했다. 근데 이런 변명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오히려 치과 의사기 때문에 뭐 이 치아 분별하는데 뭐 또 이에서 피가 나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다? 아니 근데 그게 정치고 의료 전문이고 다 우리 차지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변명도 좀 말이 되게 해야죠. 근데 그런 변명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분 동안 같이 있다가 남편도 빠져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이 그 뒤에 남아서 15분 있다가 그러니까요. 현장을 떠난 걸로 지금 만약에 전해지고 있어요. 신현영 의원은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차 타고 보고받으러 갔어요. 그럼 남편이라도 남아서 계속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도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날 이태원 현장에서 저는 이런 영상과 보도를 봤는데 워낙 소방서하고 이게 의료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누구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사람들 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구조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줄 모르셨는지 당초에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지 안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아까 전용기 의원님 계속 팀플레이 얘기하시는데 신현영 의원의 팀플레이는 15분짜리였던 겁니다. 근데 아까 25분 늦어졌어요. 4분 골드타임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4분에 한 사람씩 살릴 수 있었다면 소중한 6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의사 둘이 가서 살렸으면 12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변명다운 변명을 하십시오. 정말 저는 정치적 공략이 아니고요. 이건 일반인들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변명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예, 민주당에서 계속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신 의원 자체는 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남편 동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림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가 재난 문자를 받았고요. SNS상에서는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신 의원이 도착하고 이게 신 의원한테 명지병원에서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갈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될 시점인데요. 10시 반 정도부터 압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라고 SNS라든지 재난 문자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달려나가고자 했던 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서의 철학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인이 압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사 사고라면 그 상황이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나 치과 의사로서도 내 남편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 신 의원의 남편 자체도 압사 사고라면 혹시 모를 구강 정도의 뭐 안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내가 가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무엇이든 돕겠다라고 했던 측면에서 팀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명지병원의 요청이라는 언급이 그러니까 그 부분, 있었는데 그러니까 면집병원의 요청인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신 의원이 닥터카를 좀 호출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예. 현장이 퍼지면 신 의원이 먼저 명지병원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 의원이 그럼 요청을 한 거군요. 그래서 예. 명지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명지병원이 알겠다 해서 같이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치과병 의사로서도 자기도 가서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간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의사들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엄청나게 응급 상황이고 신원을 당장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이미 신원이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경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만 파악하고 아마 장관과 함께 보고받는 자료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편은 도움이 안 됐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도움이 어떤 방식으로도 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아까 이제 왜 15분 만에 남편도 같이 현장을 떠났냐.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의사로서 꼭 치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의사로서 도움이 되려면 그 시각에도 굉장히 아비규환 현장이었었고 현장이 다 수습이 되지 않았는데 쉽게 말해서
의사로서 자원봉사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일 텐데 남편으로서 맞습니다. 신 의원은 보고받으러 장관 탓하고 떠났다면 남편은 남아서 의사로서 무언가 현장을 수습하는데 분명히 좀 기여를 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진 찍은 거 말고 15분 만에 현장을 떠난 이유는 뭘까요?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라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 의사로서 갔지만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예. 그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식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전문가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 의원이 15분 만에 현장을 떠나서 보고를 받으러 갔을 때에도 남아서 봉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판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보지만 같이 떠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판받을 지점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하는 공세들은 너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에 사퇴해라라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야 간의 논란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의견 충분히 전해드리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의 비판도 상당히 거셉니다.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을 태워서 가라고 해서 늦어진 것이 있다면 의료법이나 어느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홍보용 사진을 촬영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편의 동행 여부, 그리고 디메트팀 소속에만 한정되어 지급되는 재난안전출입증을 지급받은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국가 재난 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대체 왜 간 것입니까? 사진을 찍으러 간 것입니까? 도대체 치과 의사가 재난지원 의료 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 신 의원에게 이태원 참사는 홍보 도구이고 재난은 나의 정치적 기회였단 말입니까? 신현영 의원 아파트에 돌아가려고 놓친 골든타임 4부는 국정조사 대상이고 긴급 구조 업무 방해는 수사 대상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정조사는 물론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의사 부부로서 현장을 돕기 위해 갔다곤 했지만 이 의사 부부를 태우기 위해서 디멧 차량은 상당히 지연이 됐고 결과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의사 부부는 15분만 현장에 머물다 사진을 찍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15분 만에 떠난 걸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신 의원 측의 해명이나 남편이 그곳에서 어떤 구체적인 구호 활동을 더 남아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현영 의원이 재난의료팀원에게만 발급되는 출입증을 걸고 있는 사진도 목격이 됐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재난의료팀원에게만 발급하는 출입증이므로 비상대응 매뉴얼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료진조차 진입하지 못한 굉장히 다급한 현장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출입증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여부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사소해 보이긴 해도 사소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응급의료법상의 디메트를 유지하고 구성하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출동 체계를 유지해가지고 이런 급박한 일이 있으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골든타임을 지키자고 하는 게 그 응급의료법의 그 취지인데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제가 봤을 때 뭐 명지병원에서 그 신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디메팀 가는데 신 의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 명지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신 의원이 명지병원에 이야기해서 나 태우고 가라 그랬으면은 이 디메트를 만든 체계 자체가 아주 그 취지가 몰각되는 그런 취지란 말이죠. 아무리 의사 출신이라도 디멧 차를 자기 집 앞으로 불러서 임의로 탑승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그때 신현영 의원은 지금은 그 의사 자격증을 가진 국회의원일 뿐이지 명지병원 디메트의 구성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명지병원 그 구성원과 같이 갈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편하게 가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 디메팀하고 같이 가는 것이 그림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디메팀이랑 같이 가니까 아까 서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팻말이 어디서 저걸 갖다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출입증을 아마 그
그 닥터카 그 팀의 닥터카 안에 저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저기서 저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목에 걸고 마치 뭐 큰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이게 지적이 돼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가지고 또 이러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적인 조치도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비판을 저열한 정치 공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을 감쌌는데요. 민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측의 저열하기 그지없는 정치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이라도 한 그 의사 한 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그런 여당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인지. 자, 서재현 부대변인님, 지금 이 디멧 차량을 탑승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으로 취지상 맞지 않다. 아무리 선의가 있더라도 이런 지적 정혁준 변호사님 계속 해주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오영환 의원인데 어떤 부분이 저열하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태원 이제 12구 3사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그 단체 정당의 행동 자체가 이렇게 열심히 그 사사한 소소하지만 정말 계속 이제 국조도 하고 사퇴해야 되는 그런 논의 자체나 공격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정작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안이 협의 안 되니까 국조 특위 9.1 단체 어떻게 보면 그 직무를 해태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창원의 김민아 의원 있잖아요. 시체팔이라고 자식 잃은 슬픔이 있는데 자식 팔아서 돈 버냐는 것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에서나 창원시 의원 27명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리특위 자체 서명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김해 이미애 의원은 칭찬한 거예요. 잘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 만약에 저는 민주당 의원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는 제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면서 이런 신현영 의원 이런 상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국조의 책임을 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공격하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국민의힘 이게 조금 실망을 넘어서 저는 분노가 치미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예, 신현영 의원 본인이 사과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사과의 말은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의 서로를 향한 비판이 굉장히 거센 수준인데 신현영 의원이 고발당했습니다. 복지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경찰에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닥터카 이용한 것,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신현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닥터카 도착이 지연된 만큼 동선상 절차적 문제를 따져볼 것이다.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연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저열하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뭐 국정조사의 책임, 참사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부는 일단 조사에 착수했고요. 저는 신현영 의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부분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깔끔하게 사과하시면 되지 저렇게 변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창원의 시의원들 발언들 얘기하셨는데 예, 저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참 이렇게 정치권에서 부적절 발언들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20대부터 국회의원들은 겸직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아무리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국회의원입니다. 의사로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래 근무하였던 명지병원에 이렇게 응급 폐차까지 받고 전화해서 항상 출동을 했다는 거는 저는 그 병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건요, 원래 하는 사람이 갑질인지 모르고 하는 게 바로 갑질입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겠죠. 그러나 명지병원에서는 때마다 이 신현영 의원이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지병원을 활용했다는 것이 여러 지금 정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비난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네들에게는 우호적으로 변명만 하시고 남을 향해서만 비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한 번 이거 기억하십니까?
박원순 시장 관련된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때 피해 호선이라고 얘기했던 여중진 의원이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징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현영 의원이 왜 초점이 맞춰져서 저는 신현영 의원의 이 사태도 이번 국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갑질을 했는지 정말 의료 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15분짜리 쇼를 하러 간 건지 저는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탑승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복지부 조사가 나오면 저도 100%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희생을 당해서 지금 명을 달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닥터카 끌고 들어와가지고 닥터카 탑승해서 현장을 보고자 했던 신 의원을 비판한다면 그 부분 잘못된 부분 사과시킬 테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예. 책임은 안 졌지만 사과는 했죠. 여야 그분들 다 쪽은? 사과는 하셨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책임을 아직 안 졌을 뿐이고 그건 지금 특수수사본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신현영 의원이 잘못된 것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과하시겠다고 했죠? 여기도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조사하기 전에 지금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잣대로 얘기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저도 좋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사과시키고 책임을 지게끔 그럼 하면 민주당 먼저 맞는 것 같습니다. 사과시키세요. 조사 알겠습니다. 결과 관계없이 사과 먼저 시키십시오. 자, 두 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복귀했습니다. 이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 회의입니까 이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입니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제발 내일 당장이라도 국정조사 복귀하십시오. 우리 지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죽어서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예! 20년 동안 가영이 엄마였는데 가영이 유가족이 됐어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국조위원 일동은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얘기 뜨겁게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김만배 씨가 숨긴 80억이 정관계 로비 자금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은닉이라고 하죠. 은닉. 남몰래 숨긴 돈. 은닉 자금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범죄 자금 아니냐. 범죄로 얻은 수익 아니냐. 이 검찰의 의심입니다. 과연 이 숨긴 80억 뭘까요? 검찰이 아직 다 찾아내지 못한 돈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관계 로비 자금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2019, 2020년간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 원 중에 80억 원 은폐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데 이 80억은 범죄 수익 260억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힌트가 한번 나왔었는데 지난해 4월 기억하십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범죄 관련성 자금으로 판단해서 경찰이 통보하고 경찰이 내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따로 숨긴 돈이라는 겁니다. 따로 숨긴 돈. 지난해 1월 유동규에게 준 5억, 은폐한 80억 중 일부라고 판단. 대장동 사업 관련 정관계 로비 사용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이 돈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막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 80억이 별도의 돈이라는 거고, 그럼 범죄 수익 260억은 뭐고, 동결한 또 얼마예요? 800억. 800억은 또 뭐고, 이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결한 800억은 뭐 김만배, 남욱 씨 등이 이제 그 받아가지고 뭐 빌딩도 살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재산들을 범죄 수익으로 봐가지고 일단은 그 추진 보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0억은 그 최 뭐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한성 대표가 그 받았다라고 한 수표나 뭐 또 받았다라고 한 그 돈이 260억이고 80억은 뭐냐면요. 일단은 이제 수익금이 배당되지 않았겠습니까? 천화동인에 1,208억이 그 수익금이 발생해서 상당 부분이 이제 그 됐는데 그 중에 473억을 김만배 씨가 대여를 받은 거예요. 천화동인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로부터 돈 자체는 천화동인은 화천대유 거고 화천대유 거는 김만배지만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와 김만배는 법적으로는 다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가 473억 원을 천화동인으로부터 빌렸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아니 그냥 내가 다 수익 그 현실화시키면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빌렸는데 그 중에 473억 중에 80억을 그 최우양 씨한테 이걸 갖다가 그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했거나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80억 중에서 30억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이 80억이 2020년 2월하고 6월 달에 50억이 이제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 10월 달에 김만배 씨가 최우양 씨한테 30억을 갖다 다시 빌려줘요. 그런데 작년 10월이 어떤 때였냐면은 일단은 뭐 대선이 아주 이렇게 뭐 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급박하게 진행됐던 그런 때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년 9월 31일 날 그 누구야 유동규 씨가 그 압수수색을 갖다 당합니다. 그래서 그날 뭐 핸드폰 던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만배 씨는 언제 구속이 되냐면 작년 11월 4일 날 구속이 돼요. 그런데 그 급박하고 그 정신없는 그런 상황 와중에서 김만배 씨가 30억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돈을 10월 달에 10월 중에 최유양 씨한테 이걸 갖다가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시기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김만배 씨의 그 상태로 봐서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왜 흘러갔는지에 대한 그 규명이 이걸 갖다가 최유양 씨가 내가 이러이러하게 썼다라고 정확하게 밝히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제 수사의 초점이 그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은닉 재산, 그러니까 동결한 자산 별도로 은닉 재산 260억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돈 80억, 현금 수표 60억, 현금 20억. 요 80억 원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포착을 했다라는 거고 요 용도가 유동규 등등에게 필요할 때 선거 때나 이렇게 로비 자금으로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라는 검찰의 의심이라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따로 숨긴 이 80억을 수사 당국에 들키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들끼리 논의했다라는 정황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 80억 들키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모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가 화천대유 이사 박 씨한테 네가 80억 썼다고 자백해라라는 취지로 얘기했대. 이모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돈 흘러가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냐 했더니 김만배가 야, 그렇게 하면 수사 단서가 돼 라고 하더라 라고 정영학 회계사에게 얘기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80억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법조를 잘하는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대목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80억의 성격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김만배 씨의 자해로 인해서 병원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판 절차가 지연이 되자 이런 입장을 낸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경위 떠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김만배의 260억가량 은닉 재산은 대부분 자금 추적으로 확인됐다. 다른 은닉 재산도 확인하겠다. 라고 했고 지금 80억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미 고인이 된 이 고 김문기 씨, 김문기 씨의 마지막 이 전화 통화 내용이 생생한데 시장님이랑 같이 골프도 쳤어 라는 딸에게 했던 그 자상한 전화 대목도 좀 생생합니다.
어쨌든 이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기소된 상태인데요. 김문기 씨, 검찰이 김문기 씨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 고인의 유가족이 만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어제 검찰은 김문기 씨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유가족들은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김문기 씨가 함께 사진도 찍었고 표창장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 유가족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사가 찾아와서 유족들을 회유하려 했다라고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의 어떤 통화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유가족이 왜 모른다고 하냐라고 하자 이재명 캠프 선거 인사는 깜빡 블랙아웃이다.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가 생각 안 났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기를 때면은 그냥 살짝 블랙아웃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른다고 일단 대답을 하는 게 사실 모른다고도 안 했죠. 기억이 안 난다고. 원론적인 답변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기억은 진짜 말도 안 돼. 실제로 같이 나가는데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오신 건 사장님이 오신 거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캠프 대표가 오신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뭐 의논을 하고 나중에 끌어맞춰서 시간 낭비도. 자,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라는 대목인데 서재현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 자체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불법성에 관여한 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지사 때는 몰랐었고 이후에 그 대장동 이슈가 터지고 경기도지사에서 이제 감사 국감을 할 때는 다 알았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캠프 측 인사도 사실은 저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표성을 띠고 간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아니면 혹시나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2월 2일입니다. 굉장히 치열했던 3월달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어떻게 보면 충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는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문기 어떤 그 좀 고인의 좀 명예도 그렇지만 이게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이 대장동에서 정말로 그 이재명 대표가 자꾸 설계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설계가 그 부정의 설계가 아니고 민간의 어떤 이익을 공공 환수로 해서 이렇게 좀 창의적인 행정에 그걸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인데 김문기 자체를 알고 몰랐다는 것으로 계속 허위 발언 혐의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또 유족이라든지 저런 증인의 신청도 그 더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기 어떤 처장을 이재명 그 지사와 안다고 이렇게 판명되면 그 이후에 어떤 녹취라든지 아니면 어떤 더 관계에 대해서 최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증거나 어떤 녹취라든지 좀 제시가 된다면 저희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오늘 민주당은 어떤 때는 녹취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녹취를 제공하면 그거는 서로 제3자들끼리 한 얘기라고 하고 하니까 뭐 저는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즉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얘기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서 나올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가 누구냐? 그러니까 호주 출장을 같이 간 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정진상 실장도 이 김문기 실장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추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셋이 같이 차를 타고 골프장을 돌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의 핵심은 유족들은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 시장님과 그때 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와서 증언을 하겠죠. 그러면서
모를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아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 정도 진술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저는 유동규 씨가 와서 과연 여기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유동규 씨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또 고 김문기 씨를 모르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후에 모두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입국 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털어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재판을 보시면 쌍방울, 대장동, 성남FC 다 관계자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각각 나눈 재판이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이 세 개의 재판과 수사에 다 연관이 맺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서 뭘 물어볼 거냐, 뭘 얘기했더냐 이걸 지금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아니 뭐 언론에 다 알려진 정도다, 재판에서 들어라라고 하는 건데 왜 변호인단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할까라는 것을 저는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동규 씨가 김문기 전 본부장하고의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모를 수 없었다라는 정황을 얘기할 거고 또 여러 가지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된 보고 문건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알고 있었다, 직접 보고받았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판 준비 기일 재판부 김용 유동규 증인 채택. 이재명 대표 측 사건 관련 이상의 신문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언론 인터뷰 내용 많이 보도돼 이에 대해 신문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2015년 1월 김문기 동해 호주 출장을 언급한 바 있죠. 당시 이재명, 나, 김문기 세 명이 함께 골프 쳤다. 캐디가 없어 같이 카트를 타고 다녀야 했고 5시간 내내 같이 얘기하고 카트를 몰아준 게 김문기 팀장이다라고도 자세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요거는 좀 빨리 결론이 날 걸로 보이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상이잖아요. 다른 뭐 대장동 혐의와 다르게 뭐 배임 혐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비교적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직접 증거들을 통해서 판단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나 유가족들,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도 모를 리가 없다, 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금방 결론 나지 않겠어요?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법에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은 대법원까지 1년 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금방 나오겠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법원이 그 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김문기 씨 제삿 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작년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이 일주기예요. 그런데 작년 내일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 김문기란 사람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문기란 사람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방송했을 때 그 시점에 깜빡 블랙아웃이 왔다. 그런데 방송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거든요. 한 서너 번 했거든요. 서너 번 할 때마다 그때마다 깜빡 그 블랙아웃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김문기 씨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김연아 의원님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거든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무슨 의미냐면은 대장동을 내가 안다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김문기를 아는데 대장동을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대장동을 안다라고 하면 작년 선거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가 여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증인이어야 하는데 증인인데 그 유동규 씨가 뭐 김용이나 아니면 정진상과 같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거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 스탠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재명 대표가 놓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결과가 민주당에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문기 처장 문제가 대장도에 연결되는 문제고요. 저는 검찰의 문제가 뭐냐면 증인 채택이 유동규나 김용 실장을 김용 전 부원장을 불러면 똑같죠. 김용은 모른다 그 주장하고 유동규는 다 안다로 얘기하는 건데 제3자적 그 인물이라는 증언이 나와야 된다. 왜? 유동규는 범죄자고요.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김용 전 부원장한테 8억을 줬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중에 1억을 자기 부인의 포르쉐 1억 4천에
증거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와 김용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그러면 유동규, 김용, 그리고 김문기 실장, 이재명 지사와 4명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직원이라든지 성남시장에 있을 때 한 분이라도 증언이 있겠죠. 그런 거를 검찰이 추가로 찾아내야 되는데 오직 유동규, 김용의 입에 진술에 맞다. 특히나 유동규 같은 경우는 그 8억을 받아놓고 1억을 횡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에게 포르쉐 차량을 사줬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공소장에는 김용에게 대선 자금용으로 8억을 적시했던 거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신뢰성이 계속 깨지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이제 그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은 아니고 이제 캠프 인사의 발언이다. 라는 걸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한명숙 총리가 추징금을 아직 다 안 냈다라고 합니다. 사면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화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년 실형 후 만기 출소했죠. 추징금 8억 8,300만 원 중 7억 미납, 거의 다 안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 규정을 깨고 2021년 말 한 전 총리를 복권시켜 주었죠. 자, 문화일보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지난 정부에서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내지 않았는데도 복권시킨 건 위법이다.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면시키겠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만기 복역을 했는데도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윤규 의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면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는데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 사면을 해야 되겠고 일단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은 사면시켜주고 일단 민주당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나는 사면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 뚜렷해서 제가 사면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근데 제가 이번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여쭤봤어요. 우리 법전 들고 오시는 정혁진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는데 이미 형을 다 사셨어요. 한명숙 전 총리는. 그런데 왜 사면이냐. 이 안 낸 추징금을 면제해달라는 겁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서. 아, 그럼 추징금 안 내도 됩니까? 아니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특별히 정말 특별히 면제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건데 왜요? 저는 왜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면을 예를 왜 들어서 해줘야 되는지. 그 해줘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모은 재산을 팔고 자식들 재산까지 다 처분해도 난 도저히 낼 수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기간 소요가 돼서 아마 소멸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일반 국민들 중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추징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사면해 줍니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복권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말에 복권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무리해서 할 거면 그때 문 대통령이 하셨어야죠. 본인은 안 하시면서 왜 다음 정권에게 이런
법을 어기고 굉장히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혜택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지금 사면 복권하는 것에 자꾸만 끼워 넣게 만들어서 혼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왜 사면해 줘야 되는지, 왜 추징금을 사면해 줘야 되는지 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네. 정치 변호사님. 이게요,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특별 사면은 뭐냐면요,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명숙 총리는 징역 다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의 대상이 아닌데 추징은 부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명숙 총리가 요구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미리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요구하는 거는 추징금 7억 원을 사면해달라, 면제해달라 그 이야기인 거고요. 복권은 뭐냐면은 형의 선고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거나 그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복권을 시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면법 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 되지 않으면 복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가형이긴 하지만 추징금이 완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갖다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사면법상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였냐면은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문 대통령 이제 퇴임하시기 전에 뭐 퇴임은 이제 올 5월달에 하셨지만 어쨌든 작년 이맘때쯤에 그 했을 때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추징금도 면제해주고 복권도 해주고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안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그 압박을 갖다 가하는 것이 맞는가? 그 다음에 더 이론적으로 더 근본적인 것은 한명숙 전 총리는 본인은 지금까지도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다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이런 그 특혜를 갖다가 주는 것이, 이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는 엄청난 시혜거든요. 이게 가능하고 맞는 말인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저는 조금 대통령이든 국민의힘 셀프 압박이다. 왜냐하면 한명숙 그 사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없고, 저도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그 저도 대구 출신이지만 이명박 정부를 이제 사면하기 위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 이제 그 국민들은 비자금 300억에 이제 삼성 그 다스 소송 비용 116억까지 해서 그게 대단히 경제적으로 큰 범죄인데 그 당시에는 17년형을 받았습니다. 언제?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입니다. 총장이.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해서 17년에서 300억 받고 58억 해놓고 나서 1년 반밖에 사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뭐 언론에 나오면 800회 정도 변호사 접견에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민심을 들어보면 이명박 그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MB 시즌2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MB 측근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김경수 안 되니까 이제는 한명숙 사태까지 같이 넣어서 그 MB 대통령을 사면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래서 셀프 압박이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서재현 전 부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소식 함께 보시죠. 정청래, 박지원 두 분입니다. 최근 복당이 됐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한다. 각서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각서 발언 들어보시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별로 없죠. 분당의 주역으로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 각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최전방 철책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가 이제 경계 근무를 계속 해야 되겠죠. 3살 버릇은 80까지만 간다. 네, 그 말을 저는 믿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심정으로 앞으로 박지원 원장을 잘 보겠고요. 야, 경계 근무까지 쓰겠다. 뭐 굉장히 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경계 근무를 쓰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 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나갈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당에. 그러면 총선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제가 현역 정치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했고요. 그러나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누가 장담하겠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출마 열려 있잖아요. 저랑 동갑인데 제가 훨씬 건강해요. 바이든 대통령보다 내가 더 건강하다. 그래 보입니다. 정치는 생물도 맞고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 하원 의회가 이거는 형사처벌,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처벌, 기소를 권고한 건 미국 의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No man who would behave that way at that moment in time can ever serve in any position of authority in our nation again. He is unfit for any office. 자, 내란 선동했다. 그 배후에 있었다. 2020년에 지지자들이 의회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서 미 하원이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미국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법무부에게 지난해 의회 난입 사태 관련해 트럼프 형사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투기가 만장일치로 기소를 찬성했다는 것도 독특합니다. 지난해 1월 6일 대선 결과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난입해 공격을 했었습니다. 자, 그 사태 핵심 원인은 단 한 사람이다. 트럼프다. 그가 없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특위 조사 보고서 요약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용 혐의가 뭘까요? 반란서 운동, 공무집행범에 미국에 대한 사기 음모, 거짓 진술 음모, 무시무시한 혐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은 가짜 혐의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시 선거에 도전을 할 계획인 걸로 알려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이번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그 미 하원의 특위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당만 있는 건 아닐지인데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일단 첫 번째는 대선을 불복을 한 거죠. 두 번째는 그 국회를, 의회를 장악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여러 명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자 중에 경찰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소할 권한은 미국 검찰한테 있는 거니까 검찰을 하고 있는 그 DOJ 미 법무부에다가 의회에서 기소를 권고한 건데, 이 기소 권고는 우리나라 장관 해임 건의하고 똑같이 법적인 구속력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법무부에서 이러한 기소 권고에 따라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될 것 같고, 기소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내란 선동죄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큰 중형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재판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으니까 내년 선거 때까지는 계속 질질 끌고 그런 경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조사 특위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당 민주당 7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의원 2명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전원 찬성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공화당 소속 트럼프 그 조사 특위위원도 찬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흥미로운 보도였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주제부터 공개해 주죠. 80만 당심의 향배, 당원 100% 투표로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는 뽑기로 룰 개정은 돼가고 있는데,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에서 마땅치 않다라는 식으로 논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장관 차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인기 제일 많은 한동훈 법무장관은 본인이 안 한다고 했고,
권영세 장관, 원희룡 장관 차출론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개각 검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권영세, 원희룡 장관 전당대회 후보 출마 가능성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권영세 장관, 당 사무총장, 지난해 뭐 대선 선대부분장 지내서 워낙 유명한 분이고 수도구 지역둔 현역 4선이다. 정진석 대표가 거론한 당 대표 자격론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라고 하면은 뭐 누굽니까? 전국 수석, 제주지사, 삼선 의원, 그리고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을 해서 굉장히 당원들과 일반적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죠. 덕분에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여당 관계자, 화물연대 파업이어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국정농단이라며 강공을 하고 있다. 정치적 목숨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100%이기 때문에 권영세, 원희룡이라면 누구나 나와도 지금 있는 후보들에 견져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장관 대표 차출론,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느냐라는 것도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거론되는 당대표 주자만으로는 중도 확장, 총선 승리 어렵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들을 향한 여권의 강한 출마 요구 나온다면 권 장관이든 원 장관이든 피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이 말이죠. 이 정치부 기자들이 상당히 출입 연수가 좀 되는 기자들은 상당히 소위 빠꼬미들입니다. 그래서 탁 듣고서 아이 가당치도 않다. 이거 누가 띄운 얘기다. 이런 건 뭐 가차없이 외면하는데 오 가만히 있어봐. 오 그래? 라고 하면 바로 이제 전화 돌리거나 의원실 찾아가서 얘기하거든요. 지금 원 장관, 권 장관 차출설이 정치부 기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일 것 같으니까 지금 취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대구에서 아마 가서 어떤 그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시다가 지금 대표로는 좀 맞닥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발언 이후에 사실은 뭐 한동훈 장관이 차출되는 이 후보 대상에 차출이 거론되는 정도로 이야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사실은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그 일종의 당심을 받았다는 후보들이 아무래도 이제 TK, PK 쪽 영남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수도권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좀 많은 의문이 있었고 또 이준석 당대표가 이끌었던 그 젊은 청년들의 마음도 좀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확정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윤상현 의원 또 조경태 의원,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까지 굉장히 이제 이 출마 의사를 내뱉으시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금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 연초가 되면서 개각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개각이 이루어져서 지금 장관 중에 누가 나온다면 이 판은 분명히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설사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지금 뭐 자칭 타칭 거론되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이 다 단일화되지 않고 다 나온다면 이건 사실 이제 엉뚱하게 이제 이 표가 분열이 되고 엉뚱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는 저는 일단 연초에 개각 가능성이 일단 가장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다. 네, 그렇죠. 그다음 이제 개각에서 예. 만약에 두 장관 중에 나오지 않는다면 알겠습니다. 나머지 후보들 중에 어떤 단일화를 거치느냐가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능성 있는 얘기다라는 시나리오예요. 원희룡 장관 마침 카메라 포착됐습니다. 얘기 들어보죠. 다른 사안에 대해서 뭐 생각도 안 해봤고 얘기할 그 주제가 아니네요. 네. 그 장관님의 역할을 바라는 당원들도 있을 텐데 계속 장관직에 열심히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장관직 수행하는 것도 보시다시피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될 일이 이게 뭐 한눈 팔면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보니까 전인규 의원님 안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원이 바라지 않습니까라는 말에 이 마스크 뒤로 웃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눈웃음을. 박 전 대표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바이든이랑 동갑인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당원이 부르고 당 대표가 된다면 다음에 총선에 공천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엄청난 권력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언지를 주신다면 아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신 100% 룰 개정 당내 잡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승민 의원이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골목대장 뽑냐라고 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을 제거하기 위한 룰 변경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꼴대 옮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김종회 비대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꼴대 변경이고 무슨 뭘 변경입니까? 꼴대를 옮긴다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요. 후보로 선언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꼴대를 변경한다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어요? 공식 선언? 그런 못 들었는데요, 아직. 그래요? 네. 그럼 출마 선언부터 일단 하고 네. 뭐 이런 비판을 한다든가 뭐 일단 참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당원 제가 찾아보니까 네. 26조에 7대 3으로 이렇게 당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이제 반장을 뽑을 때 뭐 이렇게 학생들이 반 학생들이 투표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뭐 담임 선생님이 뭐 김연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 반도 아니지만 뭐 다른 반 애들 몇 명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자 해가지고 30%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그 반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래도 우리 반을 이끌 사람을 뽑는 게 그게 제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룰이 어떻든지 간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았는지는 이제 결판이 날 겁니다. 내후년 총선에서 누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네. 당대표 잘 뽑았다 룰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 뽑았다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현규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재명 대표랑 해서 특히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총선 때까지 의원들 다 죽는다라고 고민하는 괴로워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민주당 쪽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 뭐 누가 이재명 잘못했다. 대표 체제로 그냥 총선까지 쭉 가는 분위기입니까? 뭐 아직까지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겠지만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이 굉장히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짜 한번 해소를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정익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재판 1심이라도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에 뭐 방향도 정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상민 의원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 그리고 일단 선거법 재판 결과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네. 그런 의견이군요. 그렇군요. 저희들은 일단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텐데 넘어지시거나 혹시 다치시는 일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